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3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07% 하락했고요. 거의 보합 수준입니다. 코스닥도 0.03% 하락하면서 마찬가지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양증시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눌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 130억 매도, 기관 투자자가 1,900억 매수하면서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좀 있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330억 매수, 기관 투자자가 1,300억 매도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2,500선 회복했다가 다시 한번 눌리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양봉을 만들었다가 좀 눌리면서 마지막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증시가 좀 저항을 받으면서 조금 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지 혹은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관망을 할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 나스닥 올라갔었고요. 상해 종합 니케이는 이제 마지막에 좀 눌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우 나스닥도 오늘 이제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마지막에 전체 증시가 좀 급락을 하면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움직였다라고 봅니다. 일단 오늘부터 해가지고 1월 30일부터 해서 이틀 동안 지금 FOMC가 열리게 되는데요.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할지 혹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이 가능성을 이제 아예 닫아버릴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가 열리기 전에 발표되었던 이제 PC 지표가 생각보다 이제 낮게 나오면서 물가 지표가 우리의 예상처럼 잘 떨어지고 있다라고 또 시장이 최근에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FOMC에 대한 의장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 기다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앞두고 전체적인 시장들이 좀 이제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큰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큰 움직임이 없던 만큼 외국인 투자자도 거의 변동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도 그냥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골고루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2천원 가까이 매수했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수 진행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그동안 연속적인 이제 매수를 진행했는데 오늘 이제 매도로 살짝 좀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나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고요. 외국인 투자자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 더 이제 매도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특정 테마 위주로 계속 눌러지는 모습이고요. 오늘 꼬리를 달면서 아래 꼬리 달면서 조금 밀어 올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래 꼬리를 점점 밑으로 갱신을 한다라는 것은 별로 좋은 움직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젠 추세 자체가 조금 꺾이면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더 떨어져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하방에 대한 지금 공간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서서히 좀 우리가 코스닥 지표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특정 테마 말고는 사실 크게 전체적으로 눌리는 테마는 없기 때문에 일단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계속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300억 매도했고요. 어제도 2,700억 매도하면서 연속적으로 좀 많은 물량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00억 정도 매수했는데 일단 전날은 이제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크게 매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매수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테마 위주로의 그런 하락세가 꾸준히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4원 정도 하락했고요. 1330원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시도 조정을 받았지만 환율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이제는 금리에 대한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가 이번에 FOMC에 명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FOMC의 결과를 앞두고 좀 이렇게 금리가 다시 떨어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PC 지표가 안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이 전체 시장에는 환율이 이제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좀 보는 것 같고요. FOMC가 금리 인하를 좀 가능성을 이제 높여준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이 금리는 환율은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1330원이지만 쭉쭉 내려서 1200원까지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네, 지금은 잠깐 반등을 해서 좀 자리를 잡는 듯 하면서도 좀 불안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FOMC에 대한 방향,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이제 발표되는 CPI 지표라든지 PCE 지표 그런 것들을 계속 눈여겨서 보겠습니다. 그다음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약하게 하락 중입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종목들도 있고 하락을 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보합 수준, 뭐 유럽 증시는 약 상승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FOMC에 대한 회의를 앞두고 전체적인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망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77달러 수준이고요. 전날보다 조금 떨어졌고 천연가스도 2달러 수준으로 뭐 큰 변화 없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히려 계속 낮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다. 채권금리는 4.06%로 0.7% 정도 하락했습니다. 환율과 함께 같이 좀 떨어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요. 아무래도 FOMC에 대한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금리도 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환율도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대한 형성이 좀 나오고 있고요. 국채에 대한 가격이 반등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경기가 이제 활성화되는 쪽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채에 대한 금리는 또 떨어지는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증시에는 좀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자산이 계속 높은 수익률을 유지해주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유입이 사실 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안정적인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좀 떨어진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신흥 시장으로 다시 유입이 될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선진국 지표가 지금 우리가 포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지수일수록 이런 이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조금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90원 하락해서 1.89% 하락했고요. 15,03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코스피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올랐던 거 그대로 반납을 했고 시간의 거래도 크게 없었습니다. 30원 정도 상승했지만 큰 의미가 없고요. 1거래는 180만 주로 다시 좀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올랐다가 조금 내렸다가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내려가는 것도 그렇고 이런 적은 거래량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이 분위기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강조드린 것은 거래량이 부족하다라는 점이고요. 전체적인 움직임은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 속에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오르락내리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21선, 61선, 5일선 모두 모인 지점에서 이제는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 때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거래량을 실어줄 만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소식에 대해서 나올 때까지 이 투자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누군가는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도 거기에 맞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집력 있게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를 집중해서 주가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올려주기를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그 기다리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도 당연한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은 그 투자자들이 움직일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고 우리는 그냥 사실 을의 입장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돈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지금 주가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상황 속에 주가는 계속 옆으로 횡보해서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계속 매집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수급이고요. 수급 자체는 기간 투자자가 오늘 11만 9천 주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7,000주 매수를 했고요. 기간 투자자는 투신이 3만 1,000주 매도, 연기금 투자자가 8만 6천 주 매도했습니다. 사실 뭐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 속에 크게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뭐 큰 변화 없이 진행 중이고요. 일단 연속적인 매수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횡보를 하는데 기간 투자자는 매수 매도 반복,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전날보다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32만 주 가까이 줄었고요. 확실히 모건셀리, JP모건, 신한증권이 매수를 해주니까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647만 주까지 감소를 했고요. 최근래 들어서는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의 공매도 잔고입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잔고가 나머지가 앞으로도 계속 상환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아직 640만 주라고 한다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또 어떤 기간 동안 이 공매도를 상환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 보았으니 대차 잔고도 함께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상환이 오늘 16만 5천 주 진행되었고요. 뭐 어제 체결했던 거 그대로 상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잔고는 전날과 유사하고요. 2,400만 주 초반대에서 최근에는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세는 외국인 추적 물량과 오늘 당일 물량 거의 동일했고요. 17,000주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둘 다 매수했고요. 최근 한 6일 동안은 계속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14%로 이렇게 외국인 보유율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물량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을 뱉어내지 않고 연일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이고요. 상당히 이제 인상이 깊습니다. 그리고 전날 보시면 모건셀리, 신한증권 또 이렇게 공매도가 의심되는 그런 세력들이 또 매수를 진행했고요. 아무래도 연속적으로 계속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JP모건이 매수를 했지만 반대로 이제 골드만삭스가 14만 7천 주를 매도를 했고요. 또 신한증권도 이렇게 매도 창구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JP모건, 신한증권,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이렇게 이제 계속 주고받고 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요. 특히 골드만삭스는 최근 20일 동안 보면 40일 동안인가요? 좀 자주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매수로 좀 잡혀있긴 하네요. 확실히 최근에는 좀 매도로 잡혔었는데 뭐 크게 집계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는 이 공매도 수급이 상환을 시작했고 많은 물량을 지금 상환을 진행한 상황 속에 아직까지도 640만 주라는 공매도 잔고가 남아있다. 그래서 그 공매도 잔고를 언제 어떻게 또 상환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공매도 상환과 함께 또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올라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가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매수를 이어간다라는 것에 좀 더 눈길이 가고요. JP모건만 보였지만 모건스탠리와 또 이렇게 다른 증권사들도 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계속 이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지분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전체적인 수급,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큰 변화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또 수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남부발전과 이제 가스터빈, 로터 6기를 수명 연장 계약을 이제 진행했고요. 로터라는 것은 지금 이제 여기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이 기자재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블레이드라는 것이 겉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 안에 봉 형태의 맨들맨들한 그런 회전체가 로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6기를 수명 연장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고요. 6개를 또 이제 수주를 하면서 가스터빈의 이 기자재에서는 또 두산에너빌리티가 국내에서 강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명 연장을 하게 되면은 10년을 더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 가스터빈에 대한 로터 수명 연장은 그동안 이 최고의 난이도 때문에 해외 터빈 원 제작사가 이제 OEM을 이제 작업을 수행해 왔는데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을 국산화함으로써 이 시장도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나라 국산 이 기업이 네, 진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며칠 전에 네, 또 2,800억 정도 안동 가스터빈 기자재 수주를 하고 나서 또 이렇게 가스터빈 로터 6기를 또 수명 연장 계약을 하면서 이제는 신규 기자재 제작과 그다음에 수명 연장을 위한 또 저렇게 오버홀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네,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에 있어서는 발전 플랜트 기자재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의 기업이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터라는 것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이제 상용화를 작년 8월에 이미 진행을 했었고요.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로터를 이미 개발을 했고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네, 부산 복합화력발전소의 가스터빈 수명 연장을 성공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번에 거기에 이어서 네, 실력 검증을 했기 때문에 또 추가로 6기를 지금 발주를 받은 것 같고요. 이제는 우리나라의 노후화된 LNG 발전소라든지 뭐 석탄 발전소라든지 이런 교체 작업, 그 다음에 신규 LNG 발전소로의 전환, 네,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 수주를 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경영 계획을 보면 자신 있게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를 1조 8천억까지 연 수주를 할 수 있다라고 잡아놓은 것이 허풍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작년과 올해 계속 이제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 하반기에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올 상반기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네, 하나 둘씩 계속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가스터빈 기자재는 지금 이제 국내 시장만 1조 8천억으로 좀 잡힌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베트남 시장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쪽 그리고 해외 시장 더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좋은 소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 신용도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그 높아진 신용도를 토대로 회사채를 또 발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채가 인기가 있으면 계속 발행을 해도 문제가 없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회사의 신용도를 가지고 이제 개발 자금이라든지 뭐 추가 비용들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도 BBB이긴 하지만 분명히 점점 더 신용도가 개선이 된다면 A급으로 진입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네, 재무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이제 회사채 발행도 꾸준히 진행할 거고 흥행도 계속 진행되겠죠.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네, 우리나라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만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원전 해체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의 원전에 대해서 정지가 되었고요.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입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월성 1호기 해체 계획서를 초안을 작성해서 원전 안전위원회에 이제 제출을 한 것 같고요. 내달 초에 네, 주민 공람을 시작해서 7월께 해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리 1호기는 지금 규제 기간 심사 중이고요. 하반기 중으로 승인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전 해체도 사실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를 해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수천억 이상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일단은 기간은 15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체 승인이 나면 이제 터빈 건물 등 방사선 관리 구역을 제외한 개통과 구조물을 우선 이제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벽을 이제 철거를 하고 나면 사용 후 핵연료 반출 이후에 방사선 관리 구역의 개통과 구조물을 순차적으로 이제 철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해체는 이제 다른 건설사들이 한다면 내부에 있는 원자로라든지 핵 폐기물을 이제 다루는 그런 기술들은 뭐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관련된 계약들을 계속 진행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자로를 해체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그런 기자재를 해체하는 과정들을 두산 에너빌리티 홈페이지에 보시면 기술력 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관련된 건식 저장 시설을 또 핵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기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원전 해체에 대한 개수가 늘어날 거고요. 그 해체 개수가 늘어나는 만큼 핵 폐기물 보관 그 용기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핵을 이제 꺼내기 위한 그죠? 원전 해체 과정에 필요한 기술들이 계속 네, 요청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신규 원자로 제작도 가능하고 원전 주설비 공사도 가능하고 그걸 이제 역으로 해체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그런 SMR 원자로도 제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핵 폐기물에 대한 용기, 저장 용기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필요한 기자재, 웬만한 기자재는 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아래 이제 협력사들이 따로따로 이제 파트를 만들 수도 있지만 분명히 네,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네,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를 다룰 수 있는 이 플랜트 업체가 정말 몇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좀 최근 소식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소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한국이 뿌린 제조업 씨앗 사우디가 흥분을 감출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중동은 이미 이제 계속 석유에 대한 패권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원유에 대한 통제력을 좀 잃어가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에너지들이 전기화가 되면서 그리고 수소 에너지로 전환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석유에 대한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석유를 이제 배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사우디라든지 UAE라든지 이런 중동 국가들이 그동안 이제 석유를 팔면서 살아왔는데 앞으로 이제 자금 마련을 석유가 이제 인기가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사우디가 비전 2030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경제 체제를 전환한다.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 사우디에 지금 주 단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 단조 공장이 축구장 6개 이상의 크기로 이렇게 건설 중입니다. 이 크레인 하나의 크기를 보시면 이 공장이 얼마나 큰지 지금 체감을 하실 겁니다. 그만큼 아주 크게 건설 중이고요. 이 공장 건설과 EPC만 하더라도 1조 가까이의 그런 금액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아니 재작년이었나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관련 공사 수주를 했었고요. 지금 2025년 1월 타겟으로 네,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축구장 6개가 아니고 축구장 네, 63개입니다. 네, 그만큼 엄청나게 크게 네, 지금 공장을 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공장을 지어가지고 사우디가 이제 뭘 할 거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최근에 네, 사우디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 방문을 해서 주 단조 공장 그런 이제 제조 공정을 좀 보고 갔습니다.
창원시의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에 가서 그렇게 이제 네, 보았고요. 어, 장관 일행은 두산 에너빌리티 단조 공장과 터빈 공장, 원자력 공장 등 생산 현장을 차례로 둘러보았고 주요 생산 설비와 제품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부회장이 앞으로도 발전소, 해수 담수화 플랜트 등 더 많은 사업 기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얘기한 그 1조 원 규모의 지금 EPC로 건설을 진행 중인 이 공장은 연 5만 6천 톤의 플랜트 부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공장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완공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두수르라든지 네, 그런 사우디의 이 국영 기업들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동 투자를 한 이 그겁니다. 공장입니다. 그래서 투아이크 주단조는 같은 해 1월 두산 에너빌리티 두수르 SADCO라고 할게요. 네, 합작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대전환을 추진 중인 사우디 정부는 제조업 육성 부문에서 투아이크 주단조 공장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사우디의 경제 이 부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도 사실 별다른 그런 뭐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공장 관련된 네, MOU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 공장 관련돼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5년 1월에 완공을 한다면 이 사우디가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두산이 이제 다 빠지고 나면 사우디는 이 공장을 아무리 우리가 지어줘봤자 뭐 주단주를 할 수도 없고요. 네, 실제로 경험이 없는 인력들이고 그리고 경험이 있더라도 무슨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어떤 제품을 만들지를 네, 결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두산이 여기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같이 공장을 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창원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들을 여기서 생산이 가능하도록 이 공장을 설계하고 만들어 놓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우디에 들어가는 기자재의 이 많은 부분들이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로 발주가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뜻이고요. 뭐 원자로 혹은 뭐 그런 가스터빈 기자재 혹은 해상풍력 터빈 혹은 뭐 이 조선 요런 기자재들 뭐 해수 담수화 플랜트에 들어가는 뭐 그런 기자재들 계속해서 생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 쪽에 그냥 우리나라의 생산 기지를 하나 더 만들었다라고 봐도 될 만한 그런 규모의 공장입니다. 그래서 2025년 1월에 완공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네, 일찌감치 이제 수주가 올해 하반기에는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본격적인 네, 준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2025년 1월 완공이라고 한다면 2029년에 지금 네옴시티 완공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우디죠. 그래서 지금 이제 외곽 건설 뭐 그런 이 외형 건물들을 건설을 주로 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네옴시티에 들어가는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한 플랜트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건설을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늦어도 내년에는 건설이 시작되어야 네, 2029년에 전력 공급을 시작하면서 네옴시티가 완공이 되고 그리고 사우디도 이제 2030년에 또 이 엑스포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네옴시티도 알리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이제 그런 계획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과연 이 공장을 토대로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주를 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우디발 그런 소식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도 기다리고 있고, 동유럽 쪽에 폴란드 원전, 체코 원전 소식도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외 이 동남아시아 쪽에 그런 이 해상 풍력이라든지 혹은 뭐 LNG 쪽, 네, 그런 소식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 쪽에 이제 추가 원전 수주라든지 저는 이제 발전 기자재 수주 소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올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런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올해는 배당금도 사실 없어 보이고 크게 뭐 수익을 낼 만한 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이렇게 계속 늘려가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번 주 지나고 이제 다음 주 안에는 우리가 좀 말이 많았던 회계 분식 관련한 소식들 그다음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주쯤에는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설 연휴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 해서 좀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